구조 작업 즉시 중단! 모든 인원 철수! 영우야, 대답해. 영우야. 강도현이 절규하며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합니다. 병장님, 그만하세요. 저 때문에 병장님이 다치시면 안 돼요. 포기하는 소리 하지 마라. 선임이 꼭 꺼내준다고 했잖아. 강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불의에 맞서는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눌러주세요. 저에겐 큰 힘이 되고 선생님께는 행운과 기쁨이 함께 하실 거예요. 편하게 듣고 가시고요. 늘 고맙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GOP 철책선. 이른 새벽 5시 점호 나팔 소리가 병영 곳곳에 울려 퍼집니다. 신병 이용우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군 생활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급하게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부모님도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란 그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야, 이등병. 뭐하냐, 빨리 나와. 강도현 병장의 거친 목소리가 내무반을 가득 채웁니다. 26의 말년 병장 강도현은 거칠고 무뚝뚝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과거 동기를 잃은 아픈 기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훈련 중 사고로 친한 동기가 목숨을 잃었던 그 기억이 강도현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영우는 서둘러 전투복을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리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강도현은 이영우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휴, 단추도 제대로 못 채우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렇게 멍청하게 굴어? 이영우는 고개를 숙이며 단추를 다시 채웠습니다. 강도현의 말투는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진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을 숨기려고 일부러 퉁명스럽게 구는 것 같았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아침 식사 시간. 이영우는 강도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도현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영우가 반찬을 다 못 먹자 자연스럽게 자신의 반찬을 밀어주었습니다. 먹어. 여기서 굶으면 몸이 못 버텨. 감사합니다, 병장님. 감사는 무슨. 그냥 먹어. 오후가 되자 철책선 근무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태식 중사가 직접 나서서 신병들을 교육했습니다. 42살의 이태식 중사는 GOP에서 20년 넘게 복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규율에는 엄격했지만 병사들의 생명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GOP는 놀이터가 아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어. 하지만 너희가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면 반드시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태식 중사의 말에 신병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영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고 야간 근무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영우는 처음으로 야간 철책 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강도현이 함께 나가면서 이것저것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긴장을 늦추지 않는 거야. 하지만 너무 예민해하지도 마. 그러면 오히려 판단력이 흐려져. 네, 병장님. 그리고 뭔가 이상하면 바로 보고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밤이 깊어갈수록 철책선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이영우는 망원경으로 철책 너머를 관찰하면서 긴장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강도현은 옆에서 무전기를 점검하며 가끔 이영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내무반으로 돌아온 이영우는 피곤에 지쳐 침상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추위 때문에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눈을 살짝 떠보니 강도현이었습니다. 강도현은 이영우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영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섭긴 하지만 이상하게 그 눈빛은 따뜻하다. 다음 날 아침 무전기에서 긴급 상황이 전파되었습니다. 포대 근처 토사 붕괴 조짐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는 관측 이상일 수도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태식 중사는 무전을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랜 경험상 이런 징조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부의 지시를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도연도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사고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영우를 더욱 세심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근무할 때 더 조심해라.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네, 병장님. 그런데 괜찮을까요? 토사 붕괴 얘기 말이에요.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주어진 임무를 해야 해. 대신 서로 잘 살펴보자. 해가 지고 다시 야간 근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영우는 어제보다는 덜 긴장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철책선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무언가 위험한 기운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30분 철책선 근무 중이던 이영우는 망원경으로 경계 지역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약 50m 떨어진 곳에서 무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 무너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이영우는 귀를 기울였지만 바람 소리에 섞여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병장님, 뭔가 소리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산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포대 근처 언덕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면서 엄청난 양의 흙과 바위가 철책선 쪽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누구도 제대로 반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영우야, 위험해. 강도연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영우가 서 있던 관측소는 순식간에 토사에 파묻혔습니다. 강도연은 필사적으로 그쪽으로 달려갔지만 어둠과 계속 쏟아지는 흙더미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영우야, 영우야, 대답해.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도연은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펴봤지만 이영우가 있던 자리는 완전히 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산사태는 계속되고 있어서 함부로 접근하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전기를 잡은 강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2년 전 동기를 잃었던 그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본부. 긴급 상황 발생. 산사태로 인해 이영우 이등병 매몰. 즉시 구조대 요청. 확인했다. 상황 파악 중이니 대기하라. 하지만 본부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한준혁 소령은 상황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병사 한 명의 생명보다도 부대의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산사태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상당히 큽니다. 철책 일부도 손상된 것 같습니다. 일이 복잡해지겠군. 우선 실종으로 처리하고 수색은 최소 인원으로 진행해라. 너무 요란하게 하지 마라. 한편 이영우는 흙더미 속에서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관측소가 무너지면서 그 안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관측소의 철제 구조물이 완전히 압착되지 않아서 작은 공간이 남아 있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강도연은 밤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다는 상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영우의 신호가 들릴까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이태식 중사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병장, 상황이 어떤가? 중사님, 영우가 적이 매몰되었습니다. 밤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이태식 중사는 무너진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20년 넘는 경험으로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안전 확보부터 하자. 추가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중사님, 그럼 영우는요?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오전 중에 간단한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한준혁 소령은 현장을 둘러본 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메모리면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 실종 처리하고 수색은 형식적으로만 하자. 강도현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령님, 아직 24시간도 안 지났습니다.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병장, 현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 그날 오후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강도현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또다시 동료를 잃게 되는 것인가? 2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가? 하지만 그때 이영우가 깨어났습니다. 흙더미 속 좁은 공간에서 의식을 되찾은 것입니다. 몸 곳곳이 아팠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부러진 것 같았고 추위 때문에 몸이 떨렸습니다. 여기 어디지?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산사태, 그리고 무너지는 관측소. 이영우는 간신히 무전기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부서지지 않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본부. 이영우 이등병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잡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영우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손자가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계실 할머니를. 할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만나야 했고 강도현 병장에게 감사 인사도 드려야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강도현은 여전히 현장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철수했지만 그만은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태식 중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병장, 들어가서 쉬어라. 중사님, 저 혼자라도 더 찾아보겠습니다. 위험하다고 했잖아. 그럼 영우는 어떡합니까?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합니까? 이태식 중사는 강도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동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장, 그 친구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 무전 끝나기 전에 엄마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키워주셨다고. 이태식 중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무모하게 하지는 마라. 그날 밤 강도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영우를 부르는 자신의 목소리만이 메아리처럼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강도현은 이태식 중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40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중사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태식 중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부의 압력이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병장, 이미 수색 중단 명령이 내려왔다. 더 이상은... 중사님, 강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 전 박민수 일병 기억하십니까? 이태식 중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훈련 중 추락사고 났는데 한 소령이 군 기밀 운운하며 제대로 된 수색도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강도현의 주먹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민수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병장님, 나 여기 있어요. 버리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이태식 중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도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중사님, 이번엔 정말 안 됩니다. 이태식 중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년 전에 그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병장, 이태식 중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가겠다는 거냐? 네, 중사님. 이번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태식 중사는 망설이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철책 지역 상세 도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준 게 아니다. 그리고 절대 무리하지 마라. 중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병장, 이태식 중사가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꼭 살려내라. 오전 7시, 한준혁 소령이 상황실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수색 완전히 중단됐지? 네, 소령님.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강도현 병장이 개인적으로 계속 수색하고 있다는 보고가. 한준혁 소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명령이 장난이야? 당장 끌고 와. 소령님, 하지만 만약 생존자가 있다면. 생존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틀이나 지났는데 살아있을 리 없어. 한준혁 소령의 진짜 속마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 구조에 성공한다면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진급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상부에 알려지면 우리 부대 전체가 무능하다고 찍힐 거야. 그래도 되겠어? 한편 강도현은 현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도면을 보며 이영우가 매몰된 정확한 지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영우야, 병장이 왔다. 들리냐? 그때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장님, 정말 오셨어요? 강도현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영우야, 어디야? 다시 대답해봐. 여기, 관측소 밑에 있어요. 강도현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엎드려 기어갔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영우야, 다친 곳은 없나? 왼쪽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추워요. 강도현은 즉시 자신의 방한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틈새로 밀어넣어 이영우를 덮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덮어. 내가 곧 꺼내줄 테니까 조금만 더 버텨라. 병장님, 위험하지 않아요? 혼자 오시면. 닥쳐, 이등병. 걱정은 집에 가서 해. 강도현은 손가락을 바위에 긁어 상처를 냈습니다. 그리고 피로 돌멩이에 표시를 하며 구조 신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한준혁 소령이 수행원들과 함께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강병장,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강도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령님, 영우가 살아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살아있다고? 48시간이나 지났는데? 직접 대화했습니다. 구조해야 합니다. 한준혁 소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병장, 현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명령 불복종이 뭔지 알아? 소령님,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목숨, 이미 죽었을 거야.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당장 복귀해. 그때 땅속에서 이영우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 목소리예요? 병장님, 다른 분들도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준혁 소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도현이 땅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영우야, 소령님이 오셨어. 이제 곧 구조해 줄 거야. 정말요? 소령님, 감사합니다. 저 여기 있어요. 한준혁 소령은 당황했습니다. 정말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용히 해야 한다. 언론에 알려지면 안 돼. 강도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령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었잖아. 조용히 처리하라는 거야. 조용히요? 사람 목숨을 조용히 처리하라고요? 병장,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강도현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대들긴 뭘 대듭니까? 소령님은 정말 군인입니까? 뭐라고? 부하를 버리고 체면만 차리는 게 군인입니까? 소령님, 당신도 누군가의 아들 아닙니까? 한준혁 소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강병장, 지금 계급 파괴하는 거야? 계급이 뭡니까?
사람 목숨보다 계급이 더 중요합니까? 그때 이태식 중사가 달려왔습니다. 강도현이 남긴 신호를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사님, 영우가 살아있어요. 바로 여기 있다고요. 이태식 중사는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우야, 중사다. 들리냐? 중사님. 네. 저 여기 있어요. 무서워요. 이태식 중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군 생활에서 이런 감격은 처음이었습니다. 소령님, 즉시 구조 장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준혁 소령은 완고했습니다. 안 된다. 대규모 작업은 불가능해. 왜 불가능합니까? 상부에 보고하면 우리 부대가 어떻게 보이겠어? 초기 대응 실패로 문책받을 거야. 이태식 중사가 분노했습니다. 소령님, 지금 부대 체면 때문에 부하를 포기하자는 겁니까? 현실을 봐. 이미 늦었어. 강도현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쳤습니다. 늦긴 뭐가 늦었습니까? 영우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장, 입 다물어. 안 다뭅니다. 소령님, 2년 전 박민수 일병도 이렇게 죽였지 않습니까? 한준혁 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훈련사고 은폐하고 제대로 된 구조도 안 하고 그래서 민수가 죽었지 않습니까? 닥쳐. 그건 다른 얘기야. 다르긴 뭐가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까? 또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준혁 소령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강병장, 너 지금 상관 모독죄로 군법 재판 받고 싶어? 받겠습니다. 대신 영우만 구해주십시오. 그때 땅속에서 이영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장님, 그만하세요. 저 때문에 병장님이 다치시면 안 돼요. 강도현은 무릎을 꿇고 땅에 대고 말했습니다. 영우야, 병장이 꼭 꺼내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병장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한준혁 소령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와서 포기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이 알아버렸습니다. 좋다. 하지만 최소 인원으로만 한다. 그리고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돼. 강도현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사람 목숨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1시간 후 소규모 구조팀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한준혁 소령의 지시로 최소한의 장비만 가져왔습니다. 제대로 된 중장비는 없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구조하라는 겁니까? 구조팀장이 황당해했습니다. 조용히 해야 한다고 했잖아. 한준혁 소령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강도현은 직접 삽을 들고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우야, 들려? 지금 파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네. 병장님, 아직 괜찮아요. 하지만 이영우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50시간 넘게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서 체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지만 진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흙을 파낼 때마다 다른 곳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대로 된 장비 없이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구조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중장비가 필요해요. 한준혁 소령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최소한으로만 해야 해. 강도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령님, 이렇게 하면 영우가 죽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그때 한준혁 소령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전화기 너머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아, 부대에서 무슨 일 있다며? 인터넷에 소문이 돌고 있던데. 별일 아닙니다, 아버지. 사소한 사고를 조금 과장한 것 같습니다. 사소하다고? 벌써 기자들이 냄새 맡고 있어. 어서 정리해라.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한준혁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부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피해 갈까봐 걱정이야. 부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령님, 아버님이 한국산업회장님이시죠? 그래. 이런 일로 집안에 먹칠할 순 없어. 한국산업은 국내 10대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한준혁은 재벌 2세로서 군에 입대했지만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빠른 진급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땅속에서 이용우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장님, 물 좀. 강도현은 급하게 물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호스를 연결해서 좁은 틈새로 물을 보내려 했습니다. 영우야, 물 보내줄게. 입 벌려. 고마워요. 평장님. 이 모습을 본 구조팀원들은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한준혁 소령은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정리해. 강도현이 분노했습니다. 소령님,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시간 낭비라고 하십니까? 현실을 봐라. 이미 50시간이 지났어. 그럼 포기하라는 겁니까? 그래, 포기해. 더 이상 의미 없어. 그때 이태식 중사가 분노했습니다. 소령님, 당신은 정말 군인입니까? 뭐라고?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들긴 뭘 대듭니다. 부하 생명을 뭘로 보십니까? 한준혁 소령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중사,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군. 이런 일로 부대 전체가 망신당할 순 없어. 망신이요? 사람 구하는 게 망신입니까? 언론에 알려지면 우리 부대가 무능하다고 찍힐 거야. 그럼 상부에서 뭐라고 하겠어? 강도현이 한준혁의 진짜 속마음을 간파했습니다. 소령님, 혹시 진급에 영향 줄까봐 걱정되는 겁니까? 한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맞죠? 소령님은 재벌 아들이니까 체면이 중요하시죠? 한준혁이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출신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습니다. 소령님은 아버지 백으로 진급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구조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준혁이 재벌 2세라는 것이 알려지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소령님, 우리 같은 서민들은 목숨 걸고 군 생활하는데 소령님은 그냥 스펙 쌓기용이었군요. 닥쳐. 지금 계급 파괴하는 거야. 계급이요? 돈으로 산 계급이 무슨 계급입니까? 한준혁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들키자 더욱 강압적으로 나왔습니다. 좋다. 구조작업 즉시 중단. 모든 인원 철수. 소령님. 이태식 중사가 항의했습니다. 명령이야. 더 이상 시간 낭비할 수 없어. 그때 한준혁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한소령,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생존 가능성도 희박하고. 알겠다.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적당히 정리해라.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되면 곤란해. 한준혁은 안도했습니다. 상부에서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한준혁은 더욱 강압적으로 명령했습니다. 모든 인원 철수. 이건 최종 명령이야. 구조팀원들이 하나둘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현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병장, 너도 철수해. 안 갑니다. 명령 거부야? 명령 거부하겠습니다. 한준혁이 화를 냈습니다. 그럼 영창 30일에 전역 연기다. 상관없습니다. 이태식 중사도 강도현 옆에 섰습니다. 저도 남겠습니다. 중사까지? 저도 각오했습니다. 한준혁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좋다. 둘 다 각서 써라. 개인 행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너희가 진다. 강도현과 이태식 중사는 주저없이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구조팀이 철수한 후 둘만이 남았습니다. 영우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끝까지 여기 있을 거야. 병장님, 중사님, 고마워요.
밤이 되었습니다. 강도현은 자신의 모든 전투 식량과 물을 이영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먹어. 힘내야 해. 병장님은 어떡해요? 나는 괜찮아. 너만 걱정해. 새벽이 되자 이영우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병장님, 할머니한테 전해주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전해야지. 손자가 끝까지 병장님을 기다렸다고. 강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우야, 포기하지 마라. 제발. 하지만 이영우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우야, 영우야, 대답해. 강도현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땅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영우가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태식 중사가 국방부에 직접 신고한 결과였습니다. 뭐야? 누가 부른 거야? 강도현이 놀랐습니다. 내가 국방부에 직접 신고했다. 이 시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문 구조팀이 이영우를 성공적으로 구출한 것입니다. 병장님,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 이영우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한준혁 소령은 아버지와 긴급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일이 커졌습니다. 얼마나 커졌길래? 국방부까지 알려졌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산업 한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묻어버려야지. 우리 집안에 먹칠할 순 없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국방부 차관이랑 골프 약속이 있어. 조용히 처리하라고 할게. 그리고 증인들은 입 막을 방법을 찾아야지. 다음 날 오전 강도현의 어머니에게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한국산업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산업요? 무슨 일로? 아드님 강도현 씨 때문에 왔습니다. 강도현의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입을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요. 남자들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연금 받고 계시죠? 혹시 부정수급은 아니겠죠? 뭐라고요? 그리고 이 동네 재개발 예정이던데 보상금 못 받으면 큰일이겠네요. 강도현 어머니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아드님한테 전해주세요. 괜한 말하지 말라고. 같은 시각 이영우의 할머니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님, 손잡은 군대에서 사고 났다면서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한국산업법무팀입니다. 할머님, 혹시 손자분이 거짓 증언하는 건 아니겠죠? 거짓 증언이요? 요즘 젊은 애들이 관심 받으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 영우가 왜 거짓말을 해요? 부모도 없이 제가 혼자 키운 아이인데. 그럼 다행이고요. 하지만 혹시라도 과장해서 말하면 할머님 의료보험, 기초생활수급비 문제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무서워졌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손자와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한 회장의 압력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이번 사건 조용히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회장님, 하지만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우리 회사가 국방부에 납품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차관은 고민했습니다. 한국산업은 군 장비의 30%를 납품하는 거대 업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 입단속도 부탁드립니다. 이틀 후 강도현은 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아, 무서운 사람들이 왔다 갔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산업이라는 데서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강도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아들아, 괜히 큰일 만들지 마라. 우리 같은 서민이 재벌한테
어떻게 대들어? 이영우도 할머니로부터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우야, 할머니가 무서워.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큰 회사 사람들이 와서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할머니가 받는 돈도 끊어버린다고. 이영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밤 강도현과 이영우가 만났습니다. 영우야, 너희 할머니도? 네. 병장님 어머님도요? 그래. 이 더러운 놈들이. 병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도현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영우야, 우리가 지면 이 더러운 놈들이 이긴 거야. 하지만 할머니가 위험해질 수도. 그럼 더욱 싸워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하고만 살 거야? 이영우도 결심을 굳혔습니다. 병장님, 저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좋아. 이번엔 진짜 전쟁이다. 둘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재벌과 서민의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영우가 중대 게시판에 편지 한 통을 붙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나를 기다렸습니다. 편지 내용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영우 이등병입니다. 70시간 동안 땅속에 갇혀 죽을 뻔했지만 강도현 병장님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병장님은 처벌받고 계십니다. 사람을 구한 죄로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준혁 소령이 재벌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백으로 진급하고 부와 생명보다 체면을 중요시하는 자가 우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우리 가족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무서워하게 만들고 병장님, 어머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 편지는 순식간에 인터넷으로 퍼졌습니다. 재벌 2세의 군대 내 갑질과 은폐 시도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한준혁 소령은 편지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 자식이 미쳤어? 당장 편지 떼고 이영우 불러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언론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한 회장은 아들에게 분노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바보야. 일을 어떻게 처리한 거야? 아버지, 예상보다 일이 커졌습니다. 당장 더 강하게 압박해. 입 다물게 만들어야 해. 그날 밤 한국산업법무팀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강도현의 어머니에게 더욱 노골적인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뭐라고요? 아드님이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어머님 아파트 대출금 일시상환 요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계열사 은행에서 대출 받으셨잖아요. 연체 기록도 있고 언제든 회수할 수 있어요. 강도현 어머니는 절망했습니다.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영우의 할머니에게는 더욱 악랄한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님, 손잡은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군인들 사고 많이 나잖아요. 특히 말 많이 하는 애들은. 할머니는 손자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협박에 무너졌습니다. 제발 우리 영우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그럼 조용히 하세요. 알겠죠?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년 전 박민수 일병의 어머니가 언론에 나타난 것입니다. 제 아들도 한준혁 때문에 죽었습니다. 박민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2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안전수칙 무시하라고 지시하고 사고 나니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한테도 협박했어요. 진실 말하면 다른 아들까지 망친다고. 언론은 이 증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준혁의 악행이 2년 연속이라는 사실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폭탄 발언을 한 것입니다. 한국 산업이 국방부에 로비한 정황이 있습니다. 한 회장이 국방부 차관과 수차례 골프를 치며 사건 은폐를 요청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방부 차관은 부인했지만 골프장 예약 기록과 통화 내역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국 산업 규탄한다. 재벌의 군대 개입을 막아라. 서민을 협박하는 재벌을 처벌하라. 한 회장은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일은 저의 아들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입니다. 회사와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회사 법무팀이 직접 협박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정부는 한국 산업에 대한 전면 감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이태식 중사가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한준혁 소령이 직접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피해 갈까봐 걱정이라고요. 그리고 국방부 차관이랑 골프 약속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 시도였던 것입니다. 강도현과 이용우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병장님, 이제 진짜 끝장을 내야겠어요. 그래, 이번엔 우리가 이긴다.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넘어 특별검사 도입까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과 서민의 전쟁에서 서민들이 승기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 후 국회 국정감사장.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한준혁, 출석하십시오. 한준혁은 더 이상 소령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계급이 박탈되고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증언대에 섰습니다. 피의자는 왜 부하의 생명보다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한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럼 이것도 기억 안 납니까? 아버지와의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스피커에서 한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준혁아, 우리 집안에 먹칠할 순 없어. 묻어버려야지.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한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어서 한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평소 오만한 모습과는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증인은 국방부 차관에게 로비를 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이 골프장 예약 기록은 뭡니까?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한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인은 강도현 씨 어머니와 이용우 씨 할머니를 협박 지시했습니까? 그런 지시를 한 적 없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강도현 씨,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강도현은 민간인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2년 전 박민수 일병이 죽었을 때부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도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한준혁이 저에게 내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민수를 죽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안전수칙을 무시하라고 지시한 건 한준혁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용우, 이등병을 구하려 했습니까? 강도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를 못 구해서 2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번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재벌 아들이 협박해도 처벌받아도 상관없었습니다. 동료를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서 이용우가 목발을 짚고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70시간 동안 땅속에서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이용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병장님 목소리만 들으면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처벌받고 오히려 한준혁 같은 놈이 잘 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용우는 한준혁을 향해 말했습니다. 한준혁, 당신은 군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돈으로 계급장사한 쓰레기일 뿐입니다. 청문회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우의 할머니가 증언했습니다. 70세의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영우는 부모도 없이 제가 혼자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국 산업 사람들이 와서 손자를 위협했어요.
군대에서 사고 날 수도 있다고.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 영우만은 제발. 전 국민이 할머니의 눈물에 분노했습니다. 청문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준혁은 직무유기, 증거인멸, 부하 협박 등으로 징역 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한 회장은 국정농단, 공무원 로비, 증인 협박 등으로 징역 3년과 벌금 100억이 선고되었습니다. 한국산업은 국방부 납품업체에서 영구 제외되었고 주가는 반토막 났습니다. 반면 강도현과 이태식 중사는 모든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민 포장을 받았습니다. 언론은 이들을 영웅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재벌에 굴복하지 않은 진짜 군인들, 서민을 위해 싸운 현대판 의병. 하지만 강도현은 여전히 언론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이영우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병장님, 이제 다 끝났는데 왜 계속 저를 챙기세요? 내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는 내 임무가 끝난 게 아니야. 몇 달 후 박민수 일병의 어머니가 강도현을 찾아왔습니다. 병장님, 우리 민수를 위해 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2년 전에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병장님도 피해자였어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박민수 어머니는 강도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민수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산업의 몰락은 재벌 개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재벌의 공공부문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무엇보다 군대 내 계급 남용과 은폐 문화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동료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진정한 군인 정신이 다시 강조되었습니다. 이영우는 완전히 회복되어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병장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긴. 이제 내가 후배들 잘 챙겨줘야지. 정의가 승리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준혁의 몰락은 군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부대 내 은폐 문화가 근절되기 시작했고 병사들의 인권이 더욱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동료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진정한 군인 정신이 다시 강조되었습니다. 10년 후 이영우는 중위가 되어 다시 GOP 철책선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는 신병들을 교육하는 소대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도현 병장의 저녁 사진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소대장님, 이곳이 그 유명한 곳인가요? 신병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래. 여기가 바로 10년 전 그 일이 일어난 곳이야. 이영우는 신병들을 철책선 앞에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여기서 산사태가 일어났어. 한 이등병이 매몰되었지. 신병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상부에서는 구조를 포기하라고 했어. 하지만 한 병장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지. 그 병장이 누구였나요? 이영우의 눈에 따뜻한 빛이 스쳤습니다. 강도현 병장. 나의 은인이자 진짜 군인이었어. 이영우는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70시간 동안의 절망과 공포,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강도현의 목소리를. 병장님은 상관의 명령도 거역하고 자신의 미래도 걸었어. 오직 동료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 그분 덕분에 난 살아났고 지금 여기서 너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 이영우는 신병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이곳 GOP는 위험한 곳이야. 하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는 반드시 여러분을 기다릴 거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병들의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동료가 위험에 처하면 절대 외면하지 마라. 그게 진짜 군인 정신이야. 이영우는
강도현에게서 배운 그 정신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이영우는 혼자 그 옛날 자신이 매몰되었던 자리에 섰습니다. 병장님, 잘 지내시죠?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소대장이 되었어요. 병장님처럼 부하들을 잘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강도현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병장님, 저는 평생 그날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차가운 땅 속에서 들린 병장님의 목소리를. 이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포기하지 마라. 그 말씀이 제게는 희망이었어요. 지금도 힘들 때마다 그 목소리를 기억해요. 그러면 용기가 나거든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이영우는 그것을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속삭였습니다. 병장님,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보겠어요. 병장님이 제게 해주신 것처럼.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GOP 철책선에는 여전히 젊은 병사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는 반드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영우는 부대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병장님, 고마웠습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그날 밤 이영우는 신병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기억해라. 진짜 용기는 위험할 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동료를 위해 남는 거야. 그리고 진짜 군인은 계급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거야. 신병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강도현과 이영우의 이야기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GOP 철책선에는 오늘도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빛 아래서 누군가는 동료를 기다리고 누군가는 희망을 잃지 않고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서로를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우애였습니다.